실전 모의고사 5회 페이지 253쪽 독서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과학 지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지문하고 나지문 중심으로 읽어볼 텐데 일단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가지문입니다. 빛과 세계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중세 아랍에서는 실험적 방법을 통해 빛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을 파악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색깔에 대해서 17세기까지 널리 통용,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던 이론은 고대 그리스에 누가 만든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이론을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수많은 글을 보고 있으니까 학자들이 나오면 이 학자와 관련해서는 이 학자가 무엇을 주장했는지를 정리해야겠죠. 풀어보셨겠지만 뒤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세 가지 학자들이 어떻게 빛과 색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며 살펴봐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밑줄 세계는 원래 물체에 존재하는 실제 색깔과 빛에 의해 생기는 겉보기 색깔이 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색깔이라고 하는 요소를 실제 색깔 그리고 겉보기 색깔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색깔이라고 하는 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물체에 존재하는 색깔이라고 나와 있고요. 겉보기 색깔이라고 하는 건 빛에 의해 생기는 것을 겉보기 색깔이라고 설명을 한답니다. 학자가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실제 색깔은 당연히 원래 물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나오죠? 고유한 성질. 실제 색깔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로 빛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색깔. 얘는 빛과는 무관하다. 연관성이 없다. 그럼 색깔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네요. 고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 겉보기 색깔은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한대요. 왜? 빛에 의해 생기니까 얘는 빛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을 거고, 빛이 없으면 겉보기 색깔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다. 그럼 위에 나와 있는 실제 색깔이랑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설명 자체가 사과의 붉은색은, 사과의 붉은색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럼 사과의 붉은색이라고 하는 건 원래 물체에 존재하는 색깔이죠, 그죠? 그럼 사과의 붉은색은 실제 색깔이 될 겁니다. 실제 색깔. 실제 색깔인 사과의 붉은색은 빛이 없어도 사라지지 않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반면 동그라미 무지개 색깔. 무지개 색깔은 빛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지개 색깔이라고 하는 건 겉보기 색깔이 되겠죠. 겉보기 색깔. 아리스토텔레스는 밑줄 겉보기 색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의 혼합, 혼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1:9 또는 5:5 이런 식으로 혼합 비율에 따라서 다양한 색상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기까지가 1문단이죠. 여기까지가 1문단. 2문단에 가시면 어떠한 학자가 나오냐면 데카르트라는 학자가 나와요. 그럼 1문단에 봤던 내용처럼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는지를 정리해야겠죠. 할게요. 데카르트는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얘도 17세기에 나온 사람이래요. 동시대 사람이라고도 봐도 되겠죠. 동세기의 사람, 동시대의 사람. 데카르트는 물질마다 고유한 속성이 있다 가로쳐볼까요? 물질마다 고유한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냐면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야. 그럼 물질마다 고유한 속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같은 말로 실제 색깔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체마다의 고유한 속성, 고유한 성질이라고 하는 건 색깔을 두 가지로 나눈 아리스토텔레스 이론 중에서 실제 색깔과 관련된 내용이 될 테니까요.
신비주의적 사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를 신비주의적 사고라고 평가했다 라고 설명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데카르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물질마다 고유한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비주의적 사고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 자체가 신비주의적 사고를 취한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겁니다. 배격이라는 말은 배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줄 사과의 색깔이나 무지개의 색깔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자 했다 이렇게 쳐보시면 그 문장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의 차이점이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색깔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두 가지 원리로 분석하려고 했다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랑 달리 한 가지 원리로만 설명하려고 했대요.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데카르트죠. 공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물질로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불어 빛이라고 하는 녀석이 반사 또는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공간을 조밀하게 채우고 있는 미세 물질의 회전 속도상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결국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눈은 밑줄 미세 물질의 회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회전을 통해서 전달되는 압력을 색으로 인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실제 색깔과 겉보기 색깔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사라진 상태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미세 물질이 빛과 만나서 만들어내는 압력을 색으로 인지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데카르트였다고 합니다. 는 가설을 세웠다. 직진하던 빛이 반사나 굴절이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반사나 굴절이라고 하면 여기죠. 빨간 색깔 가루.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빛이 쭉 직진하다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서 반사가 되거나 어떠한 상황을 통과하면서 굴절이 됐을 때 거기 뒤에 볼게. 미세 물질에는 회전 속도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럼 여기서 미세 물질의 회전 속도상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 뒤에 보자 밑줄 그 차이를 눈이 색으로 인지 결국 미세 물질의 회전 속도상 차이가 다양한 색깔을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압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미세 물질의 회전 속도상 차이가 색깔을 달리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낼 거야? 은사 안 왔어. 출석했는데? 그 혹시 몰라. 이거 갈게요. 그는 무지개의 적색은 직진하던 태양광의 프리즘이나 물과 같은 다른 매질 속을 지나면서 미세물질이 가장 빠르게 회전할 때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미세 물질의 회전 속도가 가장 빠를 때는 적색, 즉 붉은색이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또 청색은 미세물질 회전 속도가 가장 느릴 때 청색을 형성한다라고 나올 겁니다. 느리게 회전할 때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과를 비롯한 모든 물체가 색깔을 띠는 것은 즉 사과든 무지개든 색깔을 띌 수 있는 것은 여기 밑줄 물체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빛이 반사하며 미세물질이 회전하는 정도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바로 데카르트가 주장하는 물체의 색이 나타나는 이유가 되겠죠. 결국 미세물질 회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게 데카르트였대요. 3문단은 이제 누가 나올 거냐면 우리가 사과, 중력의 법칙을 주장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데카르트 이후에 뉴턴은 어떤 걸 중시했는지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나와요. 실험적 사실과 실제적 설명이라고 하는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그럼 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객관적인 근거, 증명이 되어야 된다. 중시하여 연역적 사고를 통해 이론을 정립하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문제 풀 때 필요한 단어가 나와요. 실험을 했어? 그러면 실험에 계획과 수행을 통해서 거기 나와 있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사람이 뉴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증적이라고 하는 말, 실증적 설명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올 텐데 이 실이라고 하는 게 실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이라는 글자를 증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풀어드린다면 결국 경험적 또는 실제적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또는 경험적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라고 하는 건 이 전 단계에는 관찰이라고 하는 단계도 반드시 들어가겠죠. 관찰을 통해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객관성을 중시한다. 실제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뉴턴이 될 겁니다. 이해해서 가겠습니다. 실험의 첫 단계에서 실험의 첫 단계 가로쳐 보실까요? 실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뉴턴이 주장한 실험의 첫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구분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원형의 구멍을 통해 프리즘을 통과한 태양광이 여러 색깔을 나타나도록 만들고 이때 색의 띠가 스크린에 나타나는 형태에 주목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말 앞에 가로 열어보실까요? 지금부터 나오는 건 데카르트랑 관련된 설명이네. 데카르트는 무지개를 관찰할 때 프리즘과 스크린 사이를 불과 몇 센치밖에 떨어뜨리지 않아서 프리즘을 정리해 놓을게요. 미리 통과한 태양광 형태를 원형이다 라고 주장을 했대요. 거리를 굉장히 가깝게 만들어 놨으니까. 반면에 그러나 세모쳐 볼까요? 뉴턴은 어떻게 했냐면 프리즘과 스크린의 사이를 6m가 넘도록 두었다니까 데카르트랑 다르게 프리즘과 스크린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두었고 프리즘을 통과한 스펙트럼은 똑같이 갈게요. 프리즘을 통과한 스펙트럼은 원형이 아니라 너비에 비해 길이가 5배 가량 긴 길쭉한 모양으로 스크린에 비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모양으로부터 뉴턴은 무지개 색띠를 이루는 각 색깔마다 즉 무지개의 색상마다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태양광이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서 길쭉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결국 무지개 색상마다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프리즘을 통과한 스펙트럼은 길쭉한 모양을 취할 거야 라고 추측했답니다. 근거로 삼았다 라고 해석해서 특이지 않았겠죠. 왜 길쭉한 모양이 되는지. 뉴턴은 이제 사문단인데 사문단도 결국 뉴턴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같이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험 2단계가 나오겠죠. 실증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니까 뉴턴은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세모꼴로 된 프리즘을 2개 준비하여 먼저 첫 번째 프리즘의 태양광을 통과시켜 무지개 색의 띠를 만들었다. 다음에는 판자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적색 이외의 모든 색은
판자에 막혀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색 빛만 구멍을 통해 두 번째 프리즘으로 지나가도록 했다. 적색 빛은 첫 번째 프리즘에서와 똑같은 각도만큼 꺾였으며 여전히 적색을 띄었다. 그는 통과하는 빛을 달리하여 청색 빛으로도 동일한 과정을 수행했고 청색 빛이 적색 빛보다 더 많이 꺾인다는 것을 제외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밑줄 결과입니다. 공기 중에 프리즘을 통과할 때 색깔에 따라 다른 각도로 꺾일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밑줄 쳐보시면 결국 색깔별 간단하게 갈게요. 꺾이는 정도가 다르다. 근데 색깔별로 꺾이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단순하게 연역적 사고만 하거나 귀납적 사고만 하거나 유추한 것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이게 바로 뉴턴이 생각하는 실증적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실험 결과를 통해 뉴턴은 여기 밑줄 태양광은 모든 색깔의 광선을 담고 있으며 색깔은 태양광의 변형이 아니라 태양광 안에 있는 광선들의 굴절 각도가 달라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밑줄 쳐보시면 결국 프리즘에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색깔별로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굴절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나오는 게 가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똑같이 갈게요. 나글 1문단입니다. 무지개는 무지개 동그라미 쳐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무지개의 개념이 나올 거예요. 무지개의 개념 또는 무지개의 정의 하겠습니다. 무지개는 밑줄 태양광이 프리즘의 역할을 하는 물방울을 통해 분해될 때 시야 각 내에 퍼진 무수한 색깔의 빛이 눈에 포착되는 자연현상. 그럼 걔는 과학적인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게 형상화가 되죠. 그죠? 그 무지개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태양광이 물이나 유리 등 투명한 물체 속에서 나아갈 때는 공기 속을 나아갈 때에 비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무언가를 거쳐가야 되니까 느려져 진로가 꺾이는 굴절이 일어난다. 밑줄 감속이 클수록 굴절률이 크고 밑줄 쳐보시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감속과 굴절률이라고 하는 건 비례한다. 우리 과학이나 수학 같은 질문 나왔을 때 비례반비례 관계로 설명이 가능하면 제가 항상 적어놓으라고 했잖아요. 계산 문제 나온다고. 계산이 아니더라도 반비례인지 비례인지를 알아야 쉽게 푸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머릿속으로 비례반비례 관계를 정리하고 계시면 좋겠죠. 크고 밑줄 그 정도는 빛의 색깔에 따라 달라지는데 밑줄 쳐보시면 즉 굴절하는 정도는 빛의 색깔에 따라 다르다. 앞에 나와 있는 뉴턴의 생각과 좀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달라지는데 밑줄 적색은 굴절률이 가장 작고 보라색은 굴절률이 가장 크다. 밑줄 쳐보실까요? 그럼 얘들아 우리 무지개 색깔이 어떻게 돼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고 설명을 하죠. 무지개 색상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보라색이 굴절률이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굴절률이 점점 커진다라고 간단하게만 기억하고 좋겠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주황색과 노란색의 굴절률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면요. 빨주노 초파남보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노란색의 굴절률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지개가 중심 소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무지개니까 무지개 색상을 바탕으로 굴절률에 대해 추측하는 것, 추론하는 것 크게 특이사항 없으실 겁니다. 이 문단으로 갈게요. 우리가 관찰하는 무지개는 태양광이 공기 중에 물방울로 입사하면서 굴절되고 물방울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물방울 내로 한 번 반사된 뒤 물방울 밖으로 다시 굴절되어 나오는 과정을 거친다. 즉 물방울 안에 들어갔다가 물방울 밖으로 튀어나온답니다. 그게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두 번의 굴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번의 굴절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계시면 좋겠죠?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즉 태양광의 물방울이 물방울 경계면에 이룰 때 도착할 때 그때 한번 거기 나와 있는 것 굴절이 일어날 거고 태양광이 물방울 밖으로 나올 때 들어갔다 나오니까 결국 굴절이 두 번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물방울이 있을 때 태양광이 한 번 들어갈 때 굴절, 나올 때 굴절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꺾지 않았지만 굴절이 두 번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들어갈 때랑 나올 때.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쳐볼까요? 한 번의 반사 를 거치며 밑줄 태양광은 굴절률에 따라 여러 색깔로 퍼져나온다. 그럼 잘 보세요. 태양광이 굴절률에 따라 여러 가지 색깔로 퍼져나온다라고 하는 건 얘예요. 굴절 각도, 굴절 정도에 따라서 즉 굴절률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색깔로 퍼져나올 수밖에 없겠죠. 굴절률이 다 다릅니다. 3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물방울의 표면이 곡면이라고 하는 건 평면이 아니라 좀 곡선처럼 휘어진 면을 곡면이라고 그래요. 곡면이기 때문에 평행하게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광일지라도 그 입사각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하죠. 태양광이 물방울 표면에 어떤 지점에 입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밑줄 태양광이 굴절률에 따라 여러 각도로 분산되며 무지개색의 띠를 만들더라도 관찰자는 그중 특정 각도에서 전달되는 한 가지 색상의 빛만 볼 수 있대요. 밑줄. 즉 무지개색이 우리 눈에 지각되는 원리가 나올 겁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건 인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관찰자라고 하는 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색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야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뒤에 문제 나오잖아요. A, B, C, D, 빛 나오고 문제 나와 있는 문제 있죠. 눈으로 관찰 가능한 세 개 띠 중에 잘 보세요. 여기 문제를 풀 때 어렵게 풀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론만 정확히 보시면 굉장히 가볍게 풀리실 겁니다. 눈으로 관찰 가능한 세 개 띠 가로쳐 볼까요? 가장 적게 굴절하는 적색빛. 잘 보세요. 적색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빨간색이잖아. 이 빨간색은요 아까 봤던 것처럼 굴절률이 가장 작은 녀석이 적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나와 있는 문장. 적색 빛은 태양광이 입사한 데서 약 42도를 이루는 각도에서 관찰자의 눈에 도달하고 슬러시로 끊어보실까요? 하고 얘는 42도. 반면에 굴절률이 큰 보랏빛, 보라색은 굴절률이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는 40도 정도 각도에서 관찰자 눈에 도달한다. 슬러시로 끊어보시면 만약에 보라색을 보고 싶은데 우리가 관찰자의 시야각이 40도가 안 된다면 우리 보라색을 볼 수가 없겠죠.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은 태양광과 평행한 가상의 선을 밑변으로 한 수직 시야각에 대해서도 같은 값을 가지게 되어서 관찰자는 자신의 42도의 수직 시야각에 있는 물방울에서 적색빛을 볼 거고 42도 적색빛 그리고 40도의 수직 시야각에서 있는 물방울에서 보라색 빛을 관찰할 수 있다. 42도에서 적색, 40도에서 보라색. 관찰자가 움직일 경우에는 당연히 움직임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질 테니까 또 다른 물방울로부터 빛이 눈에 도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밑줄 관찰자가 움직이며 무지개를 본다면 실제로는 움직일 때마다 다른 무지개를 보게 되는 것이다. 밑줄 쳐보시면 즉 실제로 보는 무지개는 하나의 실체로서 동일한 무지개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 관찰자가 이동하면서 관찰하는 경우에 실제로 보는 무지개가 하나의 실체로서의 무지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무지개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5회 독서 지문이 좀 많이 까탈스러운 것 같은 느낌? 이어서 좀 보셔야 될 거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수능 특강에도 독서 지문에 좀 나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수능 완성이 돼서 데카르트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오긴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로 들어갈게요. 바로요. 25번입니다. 힘 좀 내세요. 어떻게 다 축 처져 있어.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아가지고요. 바로 정답 불러드렸습니다. 5번. 첫 번째 가볼까요? 동일한 의문에 대해서, 즉 빛과 색이라고 하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의문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대답,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뉴턴이라고 하는 여러 학자들의 대답으로서 내놓은 내용 제시하고 있고요. 특정 자연현상 위에다가 무지개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무지개가 생성되는 과정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맞는 말이 되겠죠. 26번입니다. 가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한 장소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무지개를 관찰하더라도 실제로는 모두 저마다 다른 무지개를 관찰하는 것이 이 얘기죠. 실제로 보는 무지개가 하나의 실체로서 동일한 무지개가 아니다. 즉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각도가 다 다르니까요. 하나의 무지개라고 볼 수 없겠죠. 맞는 말. 2번. 무지개를 이루는 빛들은 태양광이 공기 중에 물방울에 입사하며 굴절, 반사, 굴절. 맞는 말이죠. 두 번의 굴절과 한 번의 반사를 통해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 3번. 데카르트는 인간의 눈이 공간을 채우는 미세 물질의 운동을 통한 압력으로 색으로 인지한다. 데카르트 정리했죠. 미세 물질로 채워져 있고 빛이 반사되거나 굴절된다. 맞는 말. 4번. 무지개는 태양광이 하나의 물방울을 거치며 형성하는 색띠를 그대로 육안으로 형성하는 거다. 즉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게라는 말인데, 관찰자가 무지개로 관찰할 때 온전한 형태가 눈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죠. 정답은 4번으로 끝날 겁니다. 5번. 어둠에서도 유지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 지었다라고 나오는데, 어둠 밑줄 쳐보시면 결국 어둠이라고 하는 건 빛이 있느냐 없느냐로 바꿔치기 될 수가 있겠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니까요. 그럼 빛과의 연관성이 높은 게 겉보기 색깔, 빛과 무관한 게 실제 색깔이라고 했으니까 5번도 마찬가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죠. 27번. 뉴턴의 과학적 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태양광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나타나는 색의 띠가 길쭉한 모양으로 스크린에 비치는 현상에 대해서 당대 이론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죠. 왜? 실증적 설명이 불가능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턴이 직접 실험 1단계, 실험 2단계를 만들어서 실험을 설계했죠. 맞는 말. 2번. 뉴턴은 색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며 두 종류로 색깔을 나누는 이론을 내세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수용할 수 없었겠고. 맞는 말이죠.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꺾이는 정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색깔을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라고 하는 견해도 수용이 불가능할 거고요. 3번. 뉴턴은 자신이 주목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실험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태양광이 모든 색깔의 광선을 담고 있는 결론에 이르렀죠. 하지만 색깔별로 꺾이는 정도가 다르다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4번.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힘들더라도 일반적 사실에 기반한 사유를 통해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절대로 아니죠. 사유라고 하는 건 사고거든요. 단순 생각. 하지만 뉴턴은 실험적 사실과 실제적 설명을 중시했지 사유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니까 연관성은 떨어지겠죠. 5번도 맞는 말이니까 보시고 넘어가서 30번 문제는 동음이었는데 정답 3번이요. 어휘적인 측면이니까 안 할게요. 30번의 정답 3번. 29번 먼저 가겠습니다. 29번에 기역, 니은, 디귿이 나와 있는데요. 기역은 아리스토텔레스요. 니은은 데카르트요. 디귿은 뉴턴입니다. 그래서 학자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29번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 텐데 1번.
기억은 무지개는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니까 겉보기 색깔이다 라는 말이죠. 빛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무지개니까. 밤에는 무지개 안 보이잖아요. 해가 떠 있을 때만 보이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니은은 데카르트는 미세물질의 회전 정도의 차이가 생겨야 다양한 색깔을 형성한다라고 나오니까 마찬가지 2번도 맞는 말이죠. 3번 디귿은 프리즘을 통과한 적색빛이 한 번 더 프리즘을 통과해도 그 색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왜? 한 번 꺾였고 적색은 그대로 적색이 나왔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오니까요. 어디에? 1단계 1단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적색은 동일하게 적색을 유지하고 있다. 4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과의 색깔은 빛이 없을 때도 존재한다고 보았군. 맞죠? 왜? 사과의 색깔이라고 하는 건 실제 색깔이니까요. 정답은 5번이죠. 니은은 디귿과 달리인데 니은과 디귿 모두 각각의 물체는 원래부터 저마다의 색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꾼이 맞는 말이죠. 결국 니은과 디귿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물질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를 부정했다고요. 기억 vs 니은 디귿이 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2번 항목에 대해서. 2번 항목에 대해서는 기억 vs 니은 디귿. 그래서 5번이 니은과 디귿 모두라고 바뀌어야 맞는 말이 되겠죠. 마지막 28번입니다. 나를 읽고 보기 AD 빛에 대해 추론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래 그림 보시면 물방울이 A, B 두 개 나와 있고요. 그 별표시로 조건 달려 있는 거 보실까요? A 빛과 C 빛, B와 D의 굴절률이 서로 같답니다. 그럼 AC의 굴절률 동일, B와 D의 굴절률 동일. 됐어요, 여기까지요? 그 다음 가는 40도고요. 나는 42도랍니다. 그럼 단순하게 볼까요? 가가 40도면 보라색이고 나가 42도 빨간색이라고 간단하게 볼 수도 있겠네, 그죠? 성급한 일반화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만 본다면 두 번째, 물방울 A와 B는 관찰자의 수직 시야각에서 42도, 40도에 위치한답니다. 그럼 A가 42도에 위치하는 거죠, 그죠? B는요 40도에 위치하는 게 될 겁니다. 그럼 관찰자가 40도에 위치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라색을 볼 수 있겠죠. 빨간색을 볼 수가 없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1번 A 빛이 공기 속에서 물방울로 진행될 때 감속되는 정도는 B 빛에 비해서 크겠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 말이 되겠죠? 감속과 굴절률이 비례한다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감속과 굴절률이 비례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A라고 하는 부분과 B라고 하는 부분의 각도를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비례 정도를 성립했을 때 특이사항은 없을 거고. 2번 관찰자는 B빛과 C빛 사이에 수직 시야각에 있는 물방울들을 통해 무지개를 볼 수 있겠군. 당연한 이야기,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B와 D 빛은 굴절률이 같기 때문에 슬러시로 끊어보세요. 굴절률이 같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빛은 관찰자의 눈에 동일한 정도로 지각되겠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B랑 D가 나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물방울 A는 관찰자의 수직 시야각이 42도라고 했고 B 물방울의 경우에는 관찰자의 수직 시야각이 40도라고 했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동일한 정도로 지각되겠군이라고 했는데 일단 가에 나와 있는 것은 40도, 나에 나와 있는 건 42도라고 했으니까 D의 경우에는 40도라고 하는 시야각에 있는 물방울들에 의해서 분산된 빛들만 가능할 거예요. 그보다 적게 굴절되는 빛들은 시야각 바깥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 관찰자 눈에 동일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B만 관찰자 눈에 실제로 보이겠죠. D는 보일 수가 없을 거고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말이 어렵지만 그림 보고 있어도 돼요. 그림상 눈이 C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D는 눈 아래에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굴절된 정도가요. 선 자체가. 그래서 이 문제가 3점짜리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보기에 나와 있는 그림의 이미지만 제대로 파악하셔도 크게 특이사항 없어요. 방법 자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 활용하기 그리고 앞에 나와 있던 시야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4번과 5번은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고 크게 특이사항이 없어서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수능 완성 5회였습니다.